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BCCRC에서 강의를 맡은 부분은 ARDS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타입 1 하이폭세믹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는 VQ 미스매치, 특히나 렁이 안 좋은 경우에 이 션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타입 1 하이포세믹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의 가장 흔한 예가 ARDS가 되겠습니다. 이 ARDS의 정의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존의 베를린 데피니션을 보시면 일주 이내에 발생한 바이라테럴 오페스티가 카디악 페일러나 플루이드 오버로딩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기본 베이스라인 PB나 CPAP 5 이상에서 PF 레이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ABJ나 메커니컬 벤틸레이션 적용이 어려운 리소스 리미티딩 세팅이나 또는 최근에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나 NIV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나 NIV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과연 그럼 ARDS라는 진단명을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기존 엑스레이와 체스트 CT 이외에도 최근에는 베드사이드에서 렁소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여서 최근에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J를 사용할 수 없는 세팅에서는 기존의 PF 레이쇼 대신에 SF 레이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사들이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PF 레이쇼 대비 코릴레이션을 만들어서 기존 PF 레이쇼 300, 200에 각각 SF 레이쇼로는 315, 235가 잘 코릴레이션이 되더라. 그래서 굳이 ABJ를 하지 않고서도 페리페럴 세츄레이션과 환자한테 적용되고 있는 FiO2를 이용해서 ARDS의 시비어리티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키갈리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베를린 데피네이션에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체스트 이미징이 기존의 체스트 엑스레이와 체스트 CT 이외에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기존의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PF 레이쇼만 구분하던 거에서 non-intubated ARDS 또는 resource variable 세팅에서 각각 앞서 말씀드린 SF 레이쇼를 이용해서 ARDS의 시비어리티를 구분하는 그런 점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RDS의 인시던스를 보시면 조금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렁세이프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 ARDS의 인시던스는 약 한 10%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모탈리티는 한 35에서 40% 정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ARDS를 흔히 유발하는 클리니컬 디스오더로 보시면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뉴모니아나 아스피레이션과 같은 다이렉트 렁 인저리, 또 sepsis와 같은 인다이렉트 렁 인저리가 주로 ARDS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RDS를 유사하게 하는 컨디션으로는 또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ILD 어큐트 익사서베이션이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약간 베이직하게 들어가면 어떤 알베올라에 인저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알베올라에 있는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많은 메디에이터리 발생함에 따라서 이쪽에 에피셀리얼 또는 엔도셀리얼 인저리가 있게 됨으로써 인터스셜 플루이드 또는 이데마가 생겨서 이런 익수데이티브 페이스에서 주로 ARDS의 초기 소견이 나타나고요. 요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스, 마지막에는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이브로틱 페이스가 초래가 돼서 ARDS로 인한 시컬레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ARDS를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굉장히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탈리티가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35에서 4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ARDS는 어떤 특정 디지즈가 아니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어 있는 언더라잉 디지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렁을
인벌브를 하기 때문에 가스 익스체인지에 문제가 돼서 결국에 우리는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환자는 에크모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나 에크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그 부분을 벤틸레이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렁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 매뉴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베이시브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은 주로 ARDS와 상관없이 하이폭세믹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또는 에어웨이가 언스테이블하거나 뉴럴로직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 또 일부 브론코스코피와 같은 어떤 특정 프로시저를 위해서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이폭세믹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때 주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ARDS의 경우에는 크로닉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와는 약간 벤틸레이터 세팅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런 ARDS 환자에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 세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벤틸레이터 인듀스 렁 인저리를 입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빌리라고 하는 볼루 트라우마, 바로우 트라우마, 아틀렉 트라우마, 바이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벤틸레이터 인듀스 렁 인저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벤틸레이터 세팅이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로는 다들 잘 아시는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와 플라토 프레셔 30 미만의 프레셔 리미테이션, 적절한 핍과 퍼미시브 하이퍼캐프니아가 있겠고 이외에도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나 프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에비던스를 보여드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타이달 볼륨을 설명을 드리려면 또 베이비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ARDS에서 실제적인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스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부위에 라지하게 타이달 볼륨을 주게 되면 정상적인 렁조차도 손상을 입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원치 않는 빌리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타이달 볼륨에 비해서 로우 타이달 볼륨을 했을 때 모탈리티 개선이 있을까 알아본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이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NEJM 스터디인데요. 기존의 트래디셔널 타이달 볼륨 그룹과 비교해서 로우 타이달 볼륨 그룹에서 다른 매니저에 상관없이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모탈리티 리덕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로우 타이달 볼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액추얼 바디웨이트가 아니고 아이디얼 바디웨이트나 프리딕티브 바디웨이트를 이용해서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많은 부위에서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프레셔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플라토우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 플라토우 프레셔가 로우 타이달 볼륨이든 하이 타이달 볼륨이든 플라토우 프레셔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속 이 메타 어널라이시스에서 이 플라토우 프레셔는 3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모탈리티 개선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요즘에는 워낙 잘 알려져서 다들 잘 아시고 있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델타 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토우 프레셔에서 P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아마토 그룹에서 NEJM에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기존에 ARDS로 인롤된 9개 RCT에 인롤이 된 3,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우 타이달 볼륨을 하든 하이 타이달 볼륨을 하든 하이 핍을 하든 로우 핍을 하든 데이 1의 델타 P가 환자의 모탈리티와 서바이벌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핍이 일정하든 프레셔가 증가하든 일정하든 이 델타 P가 증가하면 모탈리티가 증가하고요. 델타 P가 일정하면 모탈리티가 일정하고 델타 P가 감소하면 모탈리티가 감소하는
그래서 다른 세팅이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P가 환자의 서바이벌과 굉장히 유의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델타 P를 얼마의 컷오프로 봐야 될 거냐 하는 것은 후속 연구에서 20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B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P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개념은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를 하게 되면 타이달 볼륨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아텔렉타시스, 컬랩스 되어 있는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션트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핍을 줘서 닫혀있는 알베올라를 열어서 우리가 션트를 개선해주는 목적으로 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들 하이 핍이 좋냐, 로우 핍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개별 연구에서는 특별히 하이 핍, 로우 핍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한 연구인 러브, 익스프레스, 알베올라이에 속해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다시 메타어널라이시스를 했는데 전체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PF 레이쇼 200 이하의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하이어 핍이 조금 더 환자한테 좋더라. 서바이벌에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 핍을 걸 경우에는 항상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카디악 아웃풋의 감소, BP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하이 핍을 걸음으로 인해서 바로 트라우마, 유모스락스와 같은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알베올라 리크루트 매니버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렇게 컬랩스 되어 있는 렁을 인스피레이션을 충분하게 해서 알베올라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매니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알트 스터디, 최근에 자마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25 cm H2에서 1초, 30에서 1초, 35에서 1분, 1분 한 다음에 핍을 23으로 내린 다음에 매 4분마다 핍을 내려가면서 베스트 핍을 찾아서 거기에 2를 더한 값을 유지하는 그런 알베올라 리크루트 매니버를 사용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애석하게도 그냥 로어 핍 그룹에 비해서 롱 리크루트먼트의 한 그룹에 의해서 오히려 모탈리티가 더 안 좋다는 네거티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달, 28데이 모탈리티나 6months 모탈리티, 뉴모스락스나 바로우 트라우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벤틸레이터 프리데이가 약간 짧긴 하지만 그 외의 데이터가 너무 안 좋고 이외에 ICU, 하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안직 그룹에서 물론 이제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 이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본 후속 연구였는데요. 여기에서도 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걸 중간에 요약을 해드리면 벤틸레이터 ARDS의 벤틸레이터 세팅은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딕티브 또는 아이디얼 바디웨이트의 6ml 정도의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레치를 하는 게 좋고 플라토우 프레셔 30 이하의 프레셔 리미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20이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적절한 핍에 대해서는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는 약간 하이어 핍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BP 감소나 바로우 트라우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 리크루트먼트 미니버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한테 해보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그럼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있냐를 보시면 좀 롱 세이프 스터디 결과인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ARDS에 적절하게 레코그니션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타이달 볼륨을 로우 타이달 볼륨이 아닌 8 이상 한 그룹이 전체 한 35%, 그리고 플라토우 프레셔도 측정한 그룹이 약 40%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환자 적용할 때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수적인 치료로 뭐 프론이나 뉴로머스쿨러 블로킹 에이전트, 에크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MB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2010년도에 발표된 아큐라시스 스터디를 보시면 양군 간의 뭐 특별히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서바이벌을 보시면 이 NMB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28day 모탈리티나 뭐 벤틸레이터 프리데이 이런 것들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약간 이 결과를 보고 일부 의사들은 이게 초기에는 벌어지지 않다가 세퍼레이션 되는데 상당히 좀 초기에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완전히 블라인드 스터디가 아니었고 바이오마커 스터디도 없었고 디스synchron이 같은 것도 모니터나 매니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점을 좀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페탈 스터디 그룹에서 로즈 스터디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에 발표했는데 애석하게도 이 NMB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특별한 베네핏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보시더라도 라이트 세데이션 그룹에서는 의미가 없었고요. 일부 딥 세데이션 환자에서는 NMB가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컴플리케이션으로는 당연히 바로우 트라우마가 좀 적게 발생하였지만 예상했듯이 ICU 위크니스나 어드버스 이벤트는 오히려 NMB의 네거티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롬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환자를 뒤집는 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많습니다. 일단 굉장히 익숙한 간호 인력과 의사 인력이 같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투베이션부터 해서 C라인, A라인 이런 라인들이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를 보시면 주로 이 하이퍼퓨전 되는 파라스터널 에어리어가 환자가 누워있게 되면 그래버티에 의해서 이쪽에 오히려 컬랩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션트가 증가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환자를 눕혀놓으면 이 하이퍼퓨전 그룹이 그래비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옥시제이션, 그러니까 가스 익스체인지가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가장 최근에 중요한 연구였던 프로세바 스터디를 보시면 수파인 그룹에 비해서 프론 그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줬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28day, 90day 모탈리티가 의미 있게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벤틸레이터 프리데이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프로세바 스터디가 너무나 포지티브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기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와 다르게 프로세바 스터디만 포지티브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기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PF 레이쇼 100 미만의 시비어 ARDS 환자군만 대상으로 다시 분석을 했더니 프론 그룹이 수파인 그룹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보시더라도 전체 ARDS 환자에서는 프론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12시간 이상 프론을 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프론의 의미가 있었고 또 ARDS의 시비어리티에 관한 부분에서 보면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이 프론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풀모너리 베슬에 셀렉티브하게 바소 다일라테이션을 시켜서 우리가 VQ 미스매치, 특히 션트를 개선해서 옥시제네이션을 좋게 하고 풀모너리 아터리얼 프레셔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애석하게도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모탈리티나 벤틸레이터 프리데이의 베네피셜한 이펙트는 없었고 다만 초기 24시간 이내에 옥시제네이션을 약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ARDS 초기에 가스 익스체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스큐 세라피로는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벤틸레이터 모드의 하나인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션 벤틸레이션은 여러 연구에서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와서 더 이상 ARDS의 치료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크모가 되겠습니다. 에크모는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이미 BCCRC에서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는 하트렁을 일시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펌프로 이쪽 베인에서 빼가지고 옥시제네이터를 거쳐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그런 이제 기계가 되겠고, 이런 에크모는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뿐만 아니라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대기하고 있는 또는 바드를 받고 있는 환자의 브릿지 세라피, 또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ECPR 환자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크모에 대해서 잠깐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을 때 네이살 캐뉼라 마스크와 같은 로우 플로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이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벤츄리 마스크나 하이 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같은 하이 플로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요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부 환자는 NIV나 결국에는 인투베이션을 하고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걸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걸게 되면 자연스럽게 벤틸레이터로 인한 렁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를 ARDS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pH나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프로텍티브 렁 스트래티지를 넘어가는 그런 벤틸레이터를 세팅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빌리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럼 더 렁을 레스팅 해주자. 렁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장비가 하게 하고 렁을 더 레스팅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크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이제 흔히 AKI와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AKI 환자가 오면 하이드레이션을 하거나 IV 다이ure틱스를 써서 서포티브 케어를 하다가 이렇게 서포티브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키드니를 받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키드니를 쉬어주게 하기 위해서 리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하면서 키드니를 레스팅 시켜서 키드니가 다시 펑션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에크모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RDS 환자에서 벤틸레이터를 걸어서 프로텍티브 렁 스트래티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환자의 건강한 렁을 계속 손상시키기보다는 에크모를 걸어서 렁을 쉬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걸어서 프로텍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메커니컬 벤틸레이터 세팅은 더 낮춰서 울트라 프로텍티브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렁을 레스팅 시켜서 추가적인 렁 손상을 막고 다른 항생제를 쓰든 스테로이드를 쓰든 하는 치료를 해서 이제 렁이 회복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게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세자르 스타디 있는데요. 2009년 란셋에서 UK에서 시행된 데이터인데, 처음으로 이 에크모가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싱글 센터 스터디고 일부 에크모 환자 암 중에 일부 환자는 에크모를 적용하지 않았고, 또 트랜스포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메이저 리스크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데이터의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에올리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요. 많은 중환자 의사들이 기다렸던 연구 결과인데, 애석하게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 에크모 그룹이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11%라고 하는 서바이벌 베네핏이 에크모를 적용할 만큼 굉장히 심한 ARDS 환자한테 과연 11%가 적은 거냐,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하는 게 이제 대두가 되고, 또 일부 환자들의 이제 크로스오버를 우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이제 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ARDS 환자에서 아무래도 레스큐 세라피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보더라도 세자르 스터디나 에올리아 스터디 결과를 봐도 6데이 모탈리티에서 의미 있는 결과, 그다음에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좀 추가해서 봤을 경우에도 30데이 모탈리티에서 에크모 그룹이 좀 페이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B, C, D, E, F 번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 번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묶음 치료죠. 그래서 ARDS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특히나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걸고 있는 환자들한테 해야 되는 번들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에 각각 잠깐 살펴보시면 페인을 평가하고 예방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환자가 가능하다면 데일리 SAT와 SBT를 해라. 그리고 시데이션, 그리고 아날제시아를 적절히 드러그를 초이스해서 치료를 하고, 딜리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평가하고 매니지먼트 하라. 그리고 얼리 모빌라이제이션과 엑서사이즈와 같은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고, 최근에는 환자의 가족과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ARDS로 입실해서 ICU에 있는 환자의 재원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그런 번들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데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린 ARDS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를 서머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ARDS를 유발한 언더라인 코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해서 렁이 회복되는 동안, 또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회복되기 하는 동안 서포티브 세라피를 해야 되는데, 이동안 이제 주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걸게 되는데, 이 벤틸레이터를 걸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해야 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 플라토 프레셔 30 미만의 프레셔 리미테이션, 드라이빙 프레셔 20 미만,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적절한 하이어 핍을 주의해서 걸어보는 것.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중환자의학과 이동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CU에서의 뉴트리셔널 서포트, 중환자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BCCRC 코스 말고 MCCRC 코스에도 항상 뉴트리션이 거의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또는 중환자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살려내려면은 원인 질환, 폐렴이면 폐렴, 블리딩이면 블리딩, 원인 질환을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가 합병증을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긴다면 빨리 인지해서 또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 합병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샥도 있을 거고, DVT도 있고,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ICU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도 하고, 생겼을 때 빨리 치료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외에 특히 또 합병증을 잘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 서포티브 케어를 또 잘 해야 됩니다. 이 서포티브 케어랑은 대표적으로는 페인 컨트롤, 안 아프고 이제 안 힘들게 뭐 깨끗하게 오랄 케어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뉴트리셔널 서포트, 영양을 잘 공급을 해야지 된다. 이게 보존적인 지치료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축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아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를 보다 보면 공부하고 알아둬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영양도 그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는 원인 질환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많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ICU는 트리트먼트라기보다는 ICU 케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환자